안녕하십니까. 급격히 추워지고 있는 11월 28일 박영환 원장의 한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힘드셨죠? 네, 많이 춥습니다. 추운 거 특히 못 견디신다고. 네, 서울은 너무 힘듭니다. 추운데. 남쪽에서 오셔서. 예. 오늘 주제가 대상포진인데요. 네. 저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대상포진을 알게 됐어요. 예전에 그 축구 선수? 네. 박태희 선수였던가요? 누가 뭐 대상포진 때문에 아, 경기에서 힘들었다는 얘기 들었고 간간히 그러고 이 대상포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최근에 네. 들었는데 네. 이게 그냥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는 중증의 아주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선 대상포진이라는 게 뭔지 네. 예, 듣겠습니다.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이제 포진의 양상이 아주 큰 범위를 차지한다고 해서 아마 대상포진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그 포진처럼 물집처럼 생겨났다가 네. 그것이 퍼져가지고 신경절을 침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통증을 막 유발하기 때문에 네.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극심하다든지 혹은 아주 위험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들 하시고요. 네. 실제로 그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네. 신경절을 침범해가지고 그쪽에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두 바이러스 하면 그냥 수두 걸리는 걸로 아는데 네. 그냥 일반적인 수두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침범함으로 해서 생기는 네. 건가요? 네. 그 수두라는 것이 어릴 때 앓는 어떤 그런 질환처럼 알려져 있긴 한데 그것이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 자체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일어났을서 들어갔는지 네. 아주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어쨌든 그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 네. 보이는 그 물집 자체에 있는 바이러스 자체가 수두 바이러스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고요. 네. 거의 뭐 그렇다고 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상태의 그 수두 바이러스가 척추라든지 신경절 속에 이렇게 네. 숨어 있다고 해요. 바이러스가요? 예, 평생 뭐 사실 그 완벽하게 제거되는 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수두에 걸리면요? 아니 수두 자체에 걸려서 그 면역 자체가 네. 계속 안정화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 바이러스 자체를 박멸시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거고요. 숨어 있다고 표현들 하죠. 네네. 보통. 그래서 네. 그것이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거나 뭔가 면역이 떨어지는 어떤 기전들 있잖아요. 피로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급격한 심하게 받거나 스트레스? 온도 체온이 너무 떨어지거나 네. 그것이 피로하고 뭐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숨어있던 놈들이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네. 그것이 신경절이라는 것이 침범을 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발현이 되고요. 네. 신경절이라는 것이 참 이 대상포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한쪽 편으로 많이 생깁니다. 몸을 이렇게 예. 해서 좌우. 좌쪽 혹은 우측 쪽으로 한쪽 편으로 많이 생기고요. 예. 보통 초기 증상이 이상이 어디가 가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옆구리에 생긴다고 치면 예. 옆구리 부분에 가려움을 이렇게 자꾸 호소를 하다가 하루나 이틀 지나고 보니까 물집이 잡혔네. 네. 근데 물집이 한두 개가 아니네. 그러다가 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서너 개가 이렇게 아니면 10개 정도가 갑자기 네네, 번지네. 갑자기? 예. 이렇게 되면은 대상포진을 빨리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물론 많은 증상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 길면 3주까지도 네. 물집이 점점 줄어들면서 딱지가 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딱지가 떨어지고 나면 피부 증상이 없어지면서 이제 통증이라는 후유증을 남기게 되죠. 그것이 대상포진이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네. 신경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느 부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굴에 안면신경이 대체로 이 학교에서 배울 때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눈 위로 지나가는 거, 눈 밑으로 지나가는 거, 아래로 지나가는 거 해가지고 네네. 만약에 이 신경들이 모두 다 뭐 풍에 걸리게 되면 입이 이제 돌아가는 고환사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신경절 쪽에 침범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얼굴 위쪽으로 침범을 하면 이쪽에 이렇게 물집이 쫙 잡히게 되겠죠. 심지어 이제 머리 속에도 생기기도 네. 하고요. 제가 이제 뭐 환자분들을 봤을 때는 아주 극심한 통증은 머리 쪽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세요. 그렇군요. 그 이유가 네. 아마도 이쪽에 피부가 굉장히 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 얼굴이나 머리 속에 뭔가 생겼다는 게. 네. 그 다음에 옆구리 쪽에도 많이 생기고요. 네. 많이들 호소하시는 또 부위 중에 하나가 다리 쪽인데 이것처럼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절이 지나가는 큰 신경이 지나가는 어떤 부위에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
대상포진의 부위입니다. 예. 그리고 면역을 말씀드렸지만 내가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한번 걸렸다가 또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네. 그다음에 괜찮아졌다가 다시 또 발병하나요?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렸다고 해서 이것이 면역이 생기는 것처럼 옛날에 수두처럼 그런 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복해 있다가 언제든지 다시 튀어나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 한번 걸리신 분들도 반드시 계속해서 피로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개선해 주셔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보죠. 어린아이들이 자주 걸리는 수두는 네. 한 번 걸리면 면역이 생겨서 다시 걸리지는 않지요. 그런 그 홍역이나 뭐 수두처럼 네. 그런 식의 면역이라는 것들은 생기게 되면은 아주 가볍게 지나가거나 네.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지만 수두 바이러스와 비슷한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계속 잠복해 있다고 보는 게 맞겠군요. 예. 근데 보통 대상포진은 전 어린아이가 대상포진 걸렸다는 얘기보다 네. 50대 그렇죠. 중년 예, 이상에서 중년 40대 후반, 예, 50대에서 대상포진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때 아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거나 그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면역계통에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면역이 네. 저하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인데 특히 지금 겨울철에 더 많거든요. 온도 때문에 그런가요? 아마 체온이 떨어지면서 면역이 더 떨어지기 때문으로 봐지는데요. 네. 나이가 들수록 어쨌든 체온도 더 떨어지고 40, 50대 이상에서 연로하신 분들도 뭐 60, 70대이신 노인분들도 많이 생기다가 네. 그분들은 통증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진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면역 자체의 조절하는 힘이 떨어지거나 사회생활을 통해 가지고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거나 대부분 보면은 뭐 결혼 준비하다가 생기거나 네. 뭐 실직하고 생기거나 하는 것처럼 약간의 어떤 그 스트레스 상이 굉장히 가중되었을 때 피로가 극심하게 오면서 대상포진이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그런 것과 조금 연관이 있지 않은가? 그럼 건강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잘 발병하게 되는 그 그룹이 있습니까? 큰 그룹 자체는 그렇게 구분짓지 않고요. 그래요? 예. 남녀 소는 이제 별로 그다지 없지만 예.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건강 상태도 없이 예,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예, 뭐 폐기운이 약하거나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무슨 병 아니요. 발병할 때는 폐기운이, 간기운이 이런 얘기하는데 굳이 이제 한의학적으로 특별히, 얘기하면 신기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면역에 관계되는 것이 신장 시스템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학적으로 맞물려 가지고는 피를 거르는 어떤 증상이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한의학에서는 신장 시스템이라는 신계가 단전이라는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전 자궁 이 부위에 어떤 에너지 원천인 단전 부위가 힘이 없거나 기운이 없거나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져서 면역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면역 자체의 문제가 일으켜 가지고 그것이 신경절을 침범하게 되면 대상포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수포 말씀하셨는데요. 네. 물집은 사실 어떤 경우에 잘 생기잖아요. 수초도 그쵸. 생기고 네. 또 다른 뭐 원인으로 인해서 약간의 뭐 피부 질환 네. 이런 경우로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생기는 수포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하루에는 하나 두 개 이렇게 나타나다가 네. 처음에는 대부분 다 맨 처음에 증상이 감기 증상처럼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나 감기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포가 났는데 그것이 수포가 하나 둘에서 원래는 끝나잖아요. 네. 더 이상 건드리지만 않으면 건드린다 해도 원래 수포가 번지는 일은 드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신경절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네. 내가 그 부분을 자극하거나 신경절에 실제로 바이러스가 침범한 정도에 따라서 처음에는 하나 두 개 생기다가 나중에는 쫙 번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가려움도 막 생기고요. 네. 통증이 동반하는 경우가 되게 어떤 많아요. 통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에요. 통증. 네. 그런 통증 자체가 동반된 수포라면 그냥 단순한 피부 질환에 의한 수포는 아니죠. 네. 조금 구별은 갑니다. 예, 그러니까 물집이 생기는데 보통 다른 피부 질환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뭐 둥근 모습으로 퍼진다든지 이런데 예. 그렇지 않고 신경을 따라서 예, 조금 이렇게 띠를 이루거나 띠를 아니면 이루는 분집처럼 부분. 여러 예, 개 예. 이렇게 모여 있거나 모여 가지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감기 증상이 처음에 있었거나 네. 아니면
조금 가려움이 약간 다른 양상의 가려움이고 그다음에 통증을 동반하는 수포. 찌르는 듯한 네. 통증을 느끼는 수포. 그런데 대상포진이 왜 다른 부위로 침범하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럼 초반에 네. 이게 대상포진이라고 빨리 판단을 해야 할 텐데 그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몇 개 짚어볼까요? 수포가 수포가 제일 중요한 특징이고요. 예. 수포 자체의 전에서 감기 증상이 있었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예. 되고요. 감기 증상이 보통 보면은 이제 다른 코나 뭐 목감기 이런 게 아니라 몸살 감기처럼 오한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다음에 네. 수포가 생기고 수포에서 동반한 증상이 찌르는 듯한 통증?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 대부분 다 일단 한쪽 편으로 그리고 몸 쪽에 한쪽 편으로 생기는데 그것이 띠를 이루고 있는 물집이 계속해서 번져 나간다든지 네. 거기에 가려움 증상이 조금 우리가 왜 보통 그냥 가렵다는 거랑 이거하고 조금 달라요? 틀려요. 아. 예, 그런 약간 다른 느낌의 가려움이고 통증을 동반한 수포라면 예. 빨리 내과나 피부과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간편을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포진 씨의 수포 사진을 우리 박은하 네. 원장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사진 좀 볼까요? 네. 아, 보통 한두 예. 개가 아니죠. 이런 네. 식으로 여러 개가 생기게 되죠. 저기 약간 노랗게 보이는 게 수포고 예, 수포 옆에 아마 그 옆에 긁어서 빨간 생긴 거는 거예요. 아 네. 피부가 이제 붉어지고 네, 네. 가운데 수포가 있는군요. 그 빨리 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보통 어느 뭐 하루 이틀 증상이 되면 그때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되게 그렇게 하면 빠르죠. 네. 수포가 없어지는 시기가 빠르면 일주일에서 보통 3주 사이로 평균 2주를 잡는데 네. 이 수포가 빨리 없어져야지 후유증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후유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이 사실 후유증이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수포가 무서운 게 아니라 네. 피부야 뭐 증상이 없어지면 말짱해지고 네. 몇 주가 지나면 돌아오거든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얼굴에 피부 증상이 조금 많이 긁어서 남아 있다든지 하면 네네. 미용적으로 문제는 되겠지만 우리가 아픈 것이 더 크잖아요. 예, 그랬을 때 수포가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후유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 후유증 관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네. 대상포진이 고생하냐 안 하냐를 차이를 나타내는데 초기에 빨리 치료하면 할수록 뒤쪽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뭐 조금 덜해지기 때문에 어떤 그래서 빨리 후유증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후유증이 다 통증입니다. 통증이요? 그 어느 통증이 부위가 아프다는 건가요? 신경절 침범한 그 알아서. 부위가 통증 정도가 정말 강하거든요. 네. 특히나 연로하신 분들일수록 그 통증이 너무 강해가지고 심하신 분들은 뭐 몰핀이라 그러죠. 그 마약성 마약 성분이 진통제. 있는 진통제. 네, 그 정도까지도 맞아야 겨우 진정이 될 정도라고 네, 하니까요. 네. 뭐 저는 아직 안 알아봤지만 주변의 친척분들이나 그 알으시는 분들이나 환자분들을 보면. 계속 보면은 그 통증이 진짜 극심해서 이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포가 치료된다고 해서 대상포진이 다 치료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네. 후유증까지 완전히 치료가 되어야 그렇죠. 그게 치료된 것으로. 실제 치료죠. 전염됩니까? 전염 같은 경우에는 전염이 된다고도 얘기는 하는데 바이러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염이라는 게 네. 제가 이걸 가지고 100%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전염인데요. 네. 이분이 면역이 어느 정도 강하면 또 이겨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전염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간혹 그 소아라든지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약간의 전염은 언급은 하는 편입니다. 근데 뭐 본인이 면역계 체계가 약해져서 대상포진에 걸렸으면 네. 뭐 부부가 같이 극심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런 경우가 부부가 별로 없으니까 전염 자체를 강하다고 예, 보지는 않는. 아주 이건 전염되는 증상이다라고 예. 단정짓지는 않죠. 그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저는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제일 처음에 초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내과나 피부과를 보내드립니다. 네. 예, 특히 그 처음에 수포 자체를 딱 생겼을 때 통증 자체를 빨리 잡으시면 좋기 때문에 그 내과나 피부과에서는 항바이러스제를 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빨리 잡으시는 것이 나중에 후유증 관리할 때 조금 편리합니다. 예. 물론 한의학에서도 초기 증상일 때 수포 자체에다가 약침이라고 해서 한약을 주사를 합니다. 네. 주사처럼 이제 약침 주입기를 가지고 넣게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수포 관리를 빨리 해주면 빨리 낫고요. 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쓰시고 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것과 동반해서 한약에서 한약액으로 약침으로 수포 자체에다가 치료를 빨리 하게 되면 수포가 빨리 줄어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통 3일 정도 내에 수포가 잡히면 후유증도 거의 없는 정도에서 이제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의학에서는 용담이라는 초령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담자가 이 쓸개 담자인데 네. 그 용자에다가 그래서 그 아마 용의 쓸개처럼 뭐 그런 게 닮았다고 해서 붙인 이름 같은데 맛이 쓸개가 쓰잖아요. 예. 용담은 입에 넣자마자 오만 인상이 다 찌푸려집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쓴 약인데 예. 그런 쓴 약 자체가 이런 그 바이러스가 처음 침범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간 용담 사간탕 같은 그런 처방달을 처음에 쓰고요. 예. 대부분 다 많은 경우가 이 한쪽으로 치우친댔잖아요. 그런 경우를 한방에서는 간경락이라고 부르는 이 옆쪽을 타고 흐르는 경락 네.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네. 용담 같은 그런 약들을 간경락에 그 영향을 주는 약재로 일단은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침치료를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용담 같은 그런 쓴약 계통으로 바이러스를 먼저 처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유증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후유증 관리에 가장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바이러스를 빨리 잡으시고 네. 수포 자체를 빨리 없애가지고 피부 증상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통증 관리는 한약으로 치료를 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이때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보약계통의 약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몸을 보호하고 기운이 좋게 해가지고 면역을 예. 강하게 하고 바이러스를 이기게 만드는. 예, 맞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말씀을 드리는데 면역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 개념인데요. 네. 뭐 T림하고 이런 면역 말고 우리가 한방에서 편하게 말씀드리는 기운이라는 면역, 예. 그거 자체가 올라가도 이겨내는 경향이 크고요. 면역을 말할 때 보통 1도 체온의 1도 차이가 면역을 두세 배 차이를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1도가 떨어지면 두세 배 떨어지고 네. 1도가 높아지면 두세 배가 높아진다고. 그것처럼 바이러스가 전에 우리가 감기 이야기도 한번 했었죠. 바이러스가 몸에 침범했을 때 실제로 네.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은 물론 특정 바이러스를 없애는 그 약이 약약으로는 신약으로는 있지만 예. 그 바이러스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내 몸의 힘은 몸에서 나는 열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자체를 어떻게 열로 치료할 것인가 그 열의 다른 표현이 기운이고 그 기운을 나게 해주는 약들이 예를 들면 인삼이나 황기나 뭐 이런 것처럼 바깥으로 밀어내는 약도 있고요. 네. 육개나 생강이나 마항이나 이런 것처럼 피부 속 밑에서부터 열을 일으키는 약들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상포진 치료는 수포 치료부터 시작하는 걸 보면 양방과 한방을 함께 하는 것이 예, 좋은 저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우리나라의 해주시는데 의료 체계가 한방과 양방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좀 요새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융합이 잘 돼가지고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진료를 하면 협진. 환자한테 협진이죠. 예. 환자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금은 소통이 덜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대상포진의 경우에 수포 치료를 한 다음에 그 한약이나 한방 치료를 하면 좋다는 얘기를 제가 다른 환자들한테서 들은 적이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면역을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통증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극심한 통증은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 뭐 진짜 마약계통 그런 진통제. 정도 진통제를 써야 될 정도의 것을 굳이 참아가면서 치료하라고는 안 하겠죠.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통증이 아주 뭐라고 할까 힘든 통증을 계속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것을 면역계통의 약들로 충분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통증까지도요. 예, 많이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빨리 낫고요. 이게 보통은 3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근데 이제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내려가는데 네. 심한 분들은 뭐 년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3개월 이상 되고 나면은 예. 너무 지치죠 사람이. 그렇군요. 빨리 근데 치료하시는 3개월 해서 치료가 된 것 같지만 한 번 알아본 사람들은 이거 잠복하고 있다는데 하고 계속 걱정이 될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뭐 지금 증상이 없는데 계속 병원을 다니기는 또 그렇고 이런 경우에 아까 뭐 인삼, 뭐 마황, 생강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 가정에서 편하게 좀 몸을 이런 대상포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음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항산화제라고 부르는 음식들이 있고요. 예.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뭐 비타민 C를 우리가 보통 하루에 먹는 적정량이 예전에는 100mg이 섭취가 안 되면 어떤 병에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괴혈병이나 이런 거. 네. 100mg이 일단은 최소량이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최소량이고 그 다음에 요즘 500mg이
언젠가 권장량이었다가 네. 최근에 요즘 밖에서 보시면 대부분 다 1000ml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하루에 섭취했을 때 비타민 C가 내 몸에 의학적인 효능을 나타내는 단위가 대부분 3000에서 5000mg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ml 정도 먹으라고 예, 하는 그리고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서울대 교수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비타민 C의 세계적인 권위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 가지 실험과 이걸 통해 가지고 알아본 결과 하루에 12000mg까지도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용량 비타민 요법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그런 것에서는 한 3000에서 5000, 뭐 심하면 8000까지 설사를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예를 들면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3000mg 먹었는데 설사를 했다. 네. 저는 8000mg에 설사를 했다면 이분께는 3000mg 적정한, 정도가 예, 체질 따라 조금 틀리겠죠. 다른 거군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내 몸에 나오는 양을 찾은 다음에 비타민 C를 아주 고농도로 비타민뿐만 아니라 여러 항산화제들을 고농도로 쓰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자연에서 추출한 예. 몸을 좋게 어차피 하는 비타민 미네랄이 다 그 예. 약초에서 추출한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다 한약이라고 보니까 어차피 이걸 먹거나 한약을 먹거나 비슷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추출한 것을 먹는 것보다는 이 전초를 그러니까 그 뿌리, 줄기, 잎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달아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의사라서 네. 교육을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항산화제들을 평소에 많이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되죠. 네. 많이 알려진 항산화제가 음식들이 그 토마토, 그다음에 비타민 C가 많은 유자, 요즘 이제 감철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이제 감, 네, 굉장히 네. 비타민 C 많죠. 베리 종류. 네, 베리. 감 중에서도 감이나 과일들이 비타민을 조금 더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말린 거거든요. 말린 거. 그러면 감을 곶감을 해서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차 중에서 진피나 귤피 뭐 비슷한 종류긴 한데 차를 만든다든지 그 아시죠? 귤 껍데기. 네네. 귤 껍질. 예, 그것을 말려 가지고 말리면 비타민 D도 합성이 조금 더 잘 되고 예. 어쨌든 속에 나오는 성분들이 더 잘 우러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약간 몸이 차신 분들은 제가 항상 권하는 생강차 생강. 예, 많이 하시는 것도 내 몸의 순환을 위해서도 좋고요. 예. 예, 이건 보통-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네네. 원장님. 저는 이런 지금 이제 아까 비타민 C를 얼마만큼 먹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본인 스스로 모르고 그 뭐죠? 약 모르고 약 오용 말죠 뭐 이런 네네네. 저는 가끔 그런 걱정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내가 막 조제해서 먹는 것처럼 비타민을 네. 하루에 이거 몇 개 먹고 이거 몇 개 먹고 막 이게 좀 부담스럽고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의학적으로 진맥을 짚으면 네. 이 사람한테 어느 부분이 좀 모자라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충제 같은 거를 이런 거를 먹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럼요. 아 정말요? 예, 일단 장에 관해서는 무조건 섭취하시면 좋은 게 예를 들면 예. 식이섬유와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 식이섬유는 항상 우리가 모자라기 쉽고요. 특히 현대인들이 너무나 육식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율로 식이섬유가 굉장히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예. 육식과 채식을 몇 대 몇 정도로 7대3? 기억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보통 7대3이요. 황금 비율이에요. 보통 어쨌든 치아의 개수가 채식에 적합한 개수가 70% 정도가 있다고 네. 이야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보통 이야기를 하고 채식 비율은 얼마든지 높아져도 됩니다. 근데 회식을 하시면 고기 먹으려면 고기만 이렇게 쌓아놓고 뭐 쌈 어쩌다 한 번씩 네. 맛 때문에 먹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과일 먹을 때 껍데기 먹는 요즘 잘 껍데기는 없죠. 사투리인가요? 껍질. 예, 껍질. 네, 그러니까 껍질을 먹는 사람들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대부분 깎아서 없애버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섭취를 잘 못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을 껍질을 일부러 찾아서 드신다거나 네. 하시면 좋겠지만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식이섬유나 이런 그 유산균 같은 경우에도 발효 음식을 요즘 굉장히 덜 먹고 예.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부족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본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메가3나 비타민 중에서도 뭐 A, B, C, 네네. D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아연, 미네랄 중에서 아연 같은 경우에는 제땐. 한방에서는 네. 신장계통에 들어가는 약이라고 분류를 예. 해요. 예. 그 아연이 많은 게 굴이잖아요. 네. 굴 같은 것들이 신계통에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뼈에 작용한다고 이야기를 예, 하죠. 예. 그런 것들을 신장으로 분류를 하죠.
그다음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제지만 기운과 연결되기 때문에 폐랑 연관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약간은 구분을 해가지고 이분께 어떤 걸 더 많이 할지 덜 할지 그다음에 미네랄의 종류 중에서 간으로 작용하는 거 뭐 밀크시슬 같은 경우 간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어떤 미네랄 엉겅퀴, 종류가 네네네 엉겅퀴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거죠. 어떤 미네랄이 간신, 비폐신 혹은 오장, 육부 중에서 위장이냐, 소장, 대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구분을 해서 처방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다음번에 원장님한테 그거 여쭤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 껍질이 생각. 과일은 껍질, 네, 조개는 껍데기. 아, 예. 그렇구나.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 음식들 또는 내 몸에 맞는 어떤 건강 보조제 또 네.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예방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방이 항상 생활하는 것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잘 그러니까 규칙에 맞게끔만 하시면 네. 그것이 예방입니다. 사실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내가 언제 피곤할지 모르고 또 언제 스트레스가 갑자기 몰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완벽하게 예방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고 욕심이죠. 네. 예, 평소에 그냥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고 내 몸의 체온이 떨어지는지를 관찰을 해보시고 스트레스 관리 좀 하시고 네.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보통 피부로 발현되는 어떤 질환들은 네. 인스턴트 음식이나 기름기 많은 음식 먹으면 극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대상포진의 경우에도 대상포진은 물론 예를 들어서 기름기 많은 인스턴트 음식들이 네. 먹게 되면은 내 몸의 면역을 떨어뜨리겠죠. 네. 그것과 연결된 지금 말씀은 맞는데 네. 보통의 우리가 피부에 말할 때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은 그 오메가 6나 뭐 이런 오메가 3와 6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인지질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되어서 네네. 긁게 된다든지 그러니까요. 피부 질환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라 약간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하고는 좀 다르군요. 예, 예. 그러니까 기름기 많이 먹어서 뭐 아토피 증상이 심해진다. 이거는 맞는 얘기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 인스턴트와 얘기죠. 기름기 예. 있는 음식 때문에 대상포진이 발병한다. 이거하고는 예. 직접적인 관계는 예. 아니군요. 물론 간접적으로 그런 음식들이 면역을 떨어뜨리니까 네. 영향은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주제를 감기로 방송하고 나서 저도 감기 박영 원장께서도 기침 감기 심하게 하셨다고 오늘 대상포진하고 나서 뭔가 또 걱정스럽다는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예 건강 잘 챙기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네, 겨울 고맙습니다 건강 원장님. 관리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